입시부터 건드려. 정권이 바뀌면. 그러고 나서는 한 2년 3년 오면서 그 입시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꾼다고. 그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 또 그거 적응하는 동안에 또 정권이 바뀌죠. 그러니까 또 입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교육과 공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대학의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시고 같이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은 진행하다가 또 실수가 나올까봐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입시체제를 논하기 전에 교육이란 게 무엇이냐?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시험이란 게 필요한 거고요. 시험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중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면 가는 거지. 원래는 여기 있는 것을 다 학습을 성취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가고 다음 단계를 또 성취를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간다. 그래서 항상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은 성취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성취한 것을 알아보는 것을 학업 성취도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성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중학교에서 얘네들을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 중학교에 와서 잘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해? 얘네는 입학할 때 선발을 하게 돼 있죠. 졸업할 때는 성취를 보는데 입학할 때는 선발을 하고 이 선발을 왜 해요? 가능성을 보는 거고 인재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능성과 인재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학교를 봤냐 이거야. 중학교 중에 우리 중학교에는 이런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없죠. 대학교도 없어요. 뭐라고 막 있는데 도대체 나는 그 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서열밖에 안 남는 거지. 우리나라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려면 시험을 봤어야 돼요. 몰랐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은 시험을 봐야 됐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 다 시험을 당연히 봤어야 돼.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시험은 1969년에 이제 중학교가 평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거는 1974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시험 가고 싶은 학교에다가 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지. 학교마다 서열화가 됐다고.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럼 왜 이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나라가 이때가 어떤 나라야? 나라에 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당연히 없었겠지. 그러니까 뭐 했어? 국가에서 시험을 전체를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시나 도에서 시험을 치게 한 다음에 그 동네에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평준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럼 군사정권은 좌파냐 이거지. 어쨌든 간에 이 학업 성취도를 보는 것이 점점 없어지긴 했지만 계속 있었다고. 근데 이 학업 성취도도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냐면은 1998년도부터 2018년도에 거쳐가면서 고입 선발제도가 없어진다고. 시험 보는 게. 선발제도 평준화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나 군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뭐 실업계를 간다든지 인문계를 간다든지 조정이 있었고요. 또 각 시에 나름대로의 명문고나 서열화가 조금씩은 있었다고요.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게 거의 2018년에 와가지고 몇 개 도가 남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입 선발이라는 입시 제도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뭐 하면 돼요? 출석만 하면은 다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학업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고. 그냥 건강하게 출석만 잘 해가지고 숨만 쉬고 있으면 일단은 졸업을 한다는 거지. 빵점을 맞아도. 그러면서 졸업하는 성취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없어지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지금 입시 제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학에 따라서 이미 서열이 갈려 있는 거야. 예전에는 언제부터 갈렸어요? 중학교도 명문 중학교가 있었고 고등학교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도 명문 대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서열화가 있었던 건데 이 서열화는 왜 필요했던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월반은 없었지만 수준별 학습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국가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애들은 뭐 수를 써가지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했었냐면은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중학교의 명문중을 없애버리고 고등학교의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거고 지금 대학교의 명문대학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대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입시제도가 왔었는지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지.
예비고사와 본고사 체제로 있었어요. 언제까지? 1980년이 되기까지. 1980년대 그러면 50이잖아. 전두환 씨가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뭘 했냐면 이때 과외 금지. 과외를 금지시키고 거의 사교육을 초토화시키죠.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도 몰라. 이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시킨 다음에 뭘 했냐면은 그 전에 하던 이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예비고사가 무슨 역할을 해줬냐면은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아, 얘네들은 여기서 이 정도 맞았으니 얘네들 중에 성적이 좋은 애들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예비고사 제도가 본고사를 보기 전에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본고사는 뭐였냐면은 대학별 고사거든요. 그럼 대학마다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지. 얘를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비고사를 치고 예비고사의 성적에 따라서 본고사를 지원을 하고 거기서 합격 여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한 140% 정도를 뽑았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정원의 140%를 뽑아서 본고사를 보게 만들었던 거죠. 뭐 더 디테일한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던 걸로 본고사를 없애버리고 학력고사로만 가는 거예요. 예비고사였던 것을 학력고사로 가면서 내신을 플러스 시키고 학력고사를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학력고사를 가지고 가니까 이 학력고사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야.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학업 성취도도 하면서 인재 선발의 기준도 되는 거죠. 자, 학업 성취도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얘는 변별력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보편성을 예비고사에서 찾고 이 변별력은 본고사에서 찾았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는 언제부터 망가졌다? 1980년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이 학력고사는 어디의 수준이에요? 교과서 수준이라고. 달달달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달달달 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주입식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80년대부터 1993년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 고위급이라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주입식 교육 받았던, 그놈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들이 정치에 고위급을 하고 앉아있다고. 이 사람들을 세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586. 그래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무슨 폐해가 생겨? 도대체 얘네들은 뇌를 갖고 사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십몇 년간 해오던 이 입시 제도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야, 배운 걸 갖고 응용을 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주입식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1994년에 파랑색은요 마루타 교육 본고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대신에 수능을 놓고 내신 비중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본고사를 보게 하는 대신에 내신을 높이고요. 그런데 내신 비중이 높아지니까 본고사로서 이제 상쇄를 시키는 역할을 해줬고요. 학력고사가 너무 한 번에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몇 번 치게 만들어요? 2번 치릅니다. 2번 중에 잘 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에 수능을 본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봅니다. 그래서 2번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가 물수능이고 여기가 불수능이 됩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부터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고사를 보니까 이 본고사의 영향이 수능과 내신을 이겨버리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고사를 폐지시킵니다. 원래는 왜 본고사를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게 할 테니까 이거는 너네가 봐라 하고 열어준 거였어. 근데 본고사가 준비가 된 학교는 몇 군데 안 되고 맨 처음에 봤을 때 한 10군데 했다가 최대로 한 19군데 됐다가 거의 없어졌고요.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얘네는 다 뭘로 가요? 논술 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나니까 수능과 내신만 남았다. 그런데 정부가 또 바뀌니까 또 뭘 해요? 수능을 9등급화 시키겠다. 이 9등급은 왜 시킨 걸까? 내신도 또 등급이 있으니까 수능도 등급으로 해서 내신과 수능의 비중을 맞추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문계와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계를 없애자. 그리고 2008년에 이거 하려고 사실은 9등급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뭘 점수 없애버리자. 점수로 사람 상처받게 하지 말고 등급으로 가자. 그래서 9등급, 수능 9등급과 내신 9등급을 가지고 모든 입시를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만점자는 모르겠고 올 1등급이 644명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 다 100점일 때가 수능이 만점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올 1등급이라는 건 그 퍼센트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딱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도야. 그럼 얘가 만점이란 얘기야. 한 개를 틀렸어도 얘는 만점이고 두 개를 틀렸어도 만점이야. 그러니까 만점이 644명이 나왔으니 이 밑에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은 얼마나 개 난리를 폈을까. 그래서 이 입시가 뭐였어요? 혼돈의 멀티버스. 자, 대혼돈의 시기가 대혼돈이 온 다음에 바로 폐지가 됩니다. 자, 94년에 바로 폐지가 되고 2008년에 바로 폐지가 되죠. 자, 이러한 교육 마루타 두 세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대학에 갔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이 되니까 문과의 미적분을, 이때는 안 넣었거든. 예체능계를 이게 다 없어지니까 문과의 미적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차 지원은 또 가능하게 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온 애들은 미적분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수리 나형을 보게 된 애들은 인문계 자연계를 받아줬다고. 근데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미적분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이상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 가서 어떤 애들은 미적분을 그냥 가도 되는데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교양 들어가기 전에 미적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대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다시 밸런스 조정해야 되는 그런 낭비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게 언제 없어져? 2012년에 없어져. 2012년에 다시 문과에 미적분이 생기면서 2014년이 되면 원래 수학만 가나가 있었는데 국어, 수학, 영어도 A, B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당연히 A가 좀 쉽고 B가 좀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문과는 국어는 어려워야지, 수학은 좀 쉽고 영어는 어려워야 돼. 여기는 이 자연계는 국어 좀 못하면 어떠냐,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도대체 수능을 보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예 시험 보기 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2017년이 되니까 뭐 해요? 한국사는 필수. 그 다음에 2018년이 되니까 영어는 절대평가.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니까 문이과를 통합해버렸어. 그래서 이때 문과생들이 대학을 못 가는 사태가 생긴 거지. 왜냐하면 이과에서 잘 못 본 애들이 문과보다는 내가 나은 걸 알게 됐어.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문과 쪽으로 이과 애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거지. 이제 봅시다. 이게 처음부터 6차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교육과정 안에서 또 7차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2007년이 되니까 수시 개정이 돼버렸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정권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입시를 바꿔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건든다고. 그래서 입시 한번 건드리고 교육 과정을 건드리고, 또 입시를 건든 다음에 교육 과정을 건드리고, 또 이때부터는 뭐해? 심심하면 건드리고, 심심하지 않아도 건드리고, 계속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정권마다 입시도 한번 건드리고 교육 과정을 건드리니까 이게 같이 가도 힘든 이 입시가 계속 엇박자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건드리기 쉬운 게 뭐야? 입시지. 입시니까 입시부터 건드려.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나서는 한 2년, 3년 오면서 그 입시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꾼다고. 그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 또 그거 적응하는 동안에 또 정권이 바뀌죠. 그러니까 또 입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 자, 1994년에 수능이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의 수능과 이때의 수능이 취지가 달라졌어요. 이때의 수능은 취지가 뭐였어? 야, 교과 내에서 배우고, 교과 내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갔다고. 그래서 뭐였냐면은 이 수능 과목도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이 뭐야? 국어냐 이거지? 아니에요. 지문을 읽고 거기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내가 배운 범위 안에서 간다, 이게 언어 능력이었어. 그런데 이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바뀌어버려. 이거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국어에서 쓰는 거지. 자, 수리 능력은 뭐였어? 수리 능력은 수학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주어진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내라 해서 수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가 있었죠. 이 탐구는 뭐예요? 과학이든 사회든 지문을 잘 읽고 거기서 해석을 잘해봐라, 다 그런 문제였단 말이야. 외국어는 뭐야? 외국어의 단어의 난이도 말고 어떤 난이도? 거기서 주어지는, 지문에서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잘 주워 먹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냐. 이게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처음에 이 취지를 지키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만점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면 이거는 수능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 수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학력고사가 된 거야.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자꾸 애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입시를 덜어준다고 해가지고 뭘 줄이냐면은 배워야 되는 양들을 줄여요. 그러면은 10장에서 10문제 내는 거랑 한 장에서 10문제 내는 건 다르다고. 10장에서 10문제를 내면 한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내면 돼. 그런데 한 장에서 10문제를 내면 구석구석에 있는 마침표의 쉼표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0장을 배울 때는 개념 잡는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한 장에서 10문제를 내니까 기술적인 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은 구석에서 내는 문제들은 이런 거더라 하는 뭐가 쌓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사람들이 그거를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일타 강사라고 하는 거지. 지금 교육의 문제는 일타 강사니 뭐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뒤로 빼먹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개 난도질을 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다 보고 내가 무슨 대학을 가겠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냐 이거지. 예측이 안 돼. 내가 어느 대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가겠다라는 예측이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 포기하는 거지. 이게 뭔 의미가 있니? 이제 복잡했던 거는 좀 집어넣고 문제점을 좀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무엇이 되어버렸냐? 정치 도구가 됐다. 무슨 정치 도구가 됐어요? 개혁의 이미지. 여기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교육 마루타. 1994년, 2008년.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정보가 너무 많다. 이게 뭐냐면은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입시, 제도, 수능, 출제, 범위 맨날 바꿔. 대통령 5년 동안 한 번 바꾸면 5년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입시 제도를 가지고 어떤 수능을 쳤는지 다 달라. 세대마다 달라. 그러면은 표준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돼. 그 예측이 안 되는 공부를 애들 보러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말 그지 같은 1994년에 실험을 했으면, 이 실험을 보완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30년 동안 보완을 했으면 이게 보완이 됐을 거야. 근데 이걸 보완을 안 하고 계속 뒤집었고 사회적인 합의 없이 계속 교육과정 뜯어고치고 입시제도 뜯어고치고 수능 출제위원 출제 범위 막 뜯어고치고 맨날 바뀌는 이 교육 안에서 애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다르니까 이게 다 갈등이 되는 거야.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에 배운 학생들과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배운 학생들이, 우파 정권이 잡았을 때 배운 학생들이, 좌파 정부가 잡았을 때 배운 학생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배운 게 다르니까. 이거를 고정시켜 놔야 된다고. 정말 독립돼야 되는 게 교육부예요. 다 누구를 원해? 메시아를 원하잖아. 그래서 뭐가 없냐? 일관성이 없다. 교육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정보 찾는 데만, 비용만 해도 엄청난 거지. 그래서 균형 있는 입시 제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뭐 하기 좋은 거야? 사기치기 좋은 거지. 자, 봐요. 이렇게 정보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써놓은 거 다 알고 계십니까? 한 번만 읊어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학부모의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뭐 하고 있냐? 사기를 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사기치는 놈은 없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안 해놓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지. 누구 탓이야? 남이지, 남. 내 탓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러거든. 도박판에는 누구만 있어? 잃은 사람만 있지. 딴 사람은 없잖아. 우리가 질문해야 될 4가지만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냐?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서열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2번째, 입시 비리 공정한가? 3번째, 기회는 평등한가? 자, 요걸로 같이 보면 서열화와 기회 평등이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똑똑한 애는 똑똑한 아이가 있고 덜 똑똑한 아이가 있죠. 그러면 똑똑한 아이는 더 가르쳐서 그 다음에 덜 똑똑한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얘랑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결국에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에요. 입시 비리는 공정한가? 이거는 계속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 내 아이가 잠깐 손해볼 수는 있지. 하지만 뭐해? 인내를 감고 참고 기다려서 이렇게 입시 비리를 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철컹철컹 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제도를 또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잡아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건 안 하고 뭐만 바꿔요? 맨날 교육 과정만 바꾸고 입시 제도만 바꾸면 다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지. 자, 2번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한다. 무슨 인플레이션? 첫 번째는 점수의 인플레이션. 수능을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 수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범위를 줄이고 테크닉을 올리죠. 그러니까 누가 돈 버는 거야? 학원 강사들이 돈을 버는 거야. 범위를 넓히고 테크닉을 줄이면 누가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냥 개념 잡은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점수가 인플레이션 되면서 모두 인플레이션이 같이 돼? 학력의 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 대학들이 엄청 많아요. 일자리가 수요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 과정이 교수 자리가 일자리란 말이에요. 수요를 하는 건데 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대졸자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뭐가 낮아지는 거야? 대졸자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 해? 대졸자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는 왜 삼성 못 가냐 이거지. 옛날에는 수도권 대학만 나와도 삼성 가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 왜? 그때는 대학이 적었고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삼성이 지금만큼 좋은 회사도 아니었고 예전에는 또 좋은 회사였지만은 지금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글로벌 회사고 그때는 그냥 국내의 굴지 기업이었는데 그 글로벌 회사에서 뽑아줄 만큼의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졸자의 가치는 엄청 떨어졌다 이거지. 왜 우리는 공부에 혹사를 시킵니까? 아이들을. 산업공상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선비가 돼야 돼. 선비는 뭘 못해요? 돈을 벌 수 없어. 근데 선비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됐어요? 대학. 이게 뭐가 됐으니까? 자격증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대학이 자격증이 되질 않죠. 이제 뭐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학력에. 자, 고졸이면 어떻고 대졸이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대졸이라도 10에서 20%만이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누구와 누구가 경쟁을 해? 대학교끼리 경쟁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를 해서 졸업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입학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대학에게 맡겨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대학에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겨요? 이거를 정부한테 맡기지. 자, 이 대학이 뽑아야 될 사람들은 뭘 가지고 뽑아야 되냐면은 시장의 수요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지 대학이 그거를 판단해서 대학이 시장의 수요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학은 정부 지원금으로 뽑고 있대.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과가 필요한 거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과가 아니라 있어야 할 과를 뽑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과는 어디서 관리해주면 돼? 정부와 국립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수요가 충분하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사립대든 뭐 전문대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무조건 국문학과는 꼭 있어야 되고, 교양으로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있는 거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산학의 협동이라고. 산학의 협동은 뭐야? 대학과 기업이 맞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뜬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 인하대의 경우는 대한항공이 항공과 좀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잘 떴던 대학이고요. 아주대의 경우에는 대우라는 회사와 좀 연계가 돼서 학교가 괜찮게 포지션을 했던 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성균관대가 삼성과 산학협동하면서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대학이 뭘 해야 됩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학과 기업이 협동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이 떴다, K-팝이 떴다, 그럼 K-팝 산업과 대학은 어떠한, 화장품과 대학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까지는 뭐였냐? 인재의 양적 생산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부터 질적 생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모습입니다. 입시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갔다면 반드시 뭐 할 수 있게, 그 인재로서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대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젠 좀 입시 좀 그만 건드리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니면은 코멘트를 더 해주시면 더 다뤄드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